여러분, 월급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5년도 5월달 기준으로 월급 관리, 저축이나 투자할 때 꼭 필요한 통장들 이야기해 볼게요. 통장은 이렇게 세팅을 할 건데요. 너무 많다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 우리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 필요한 통장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 설계에서 권장드리는 소비나 저축, 투자 비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소득이 있겠죠?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이자나 배당, 기타 소득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인 기준으로 월급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 월급은 1금융권 은행의 급여통장이란 곳에 받아야 돼요. 왜 그런지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급 통장은 입출금 통장이지만 여기에다가 월급을 받게 되면 은행의 다양한 수수료 혜택이나 금리 우대, 고객 등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우대가 있는 통장이에요. 직장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나 주부, 대학생분들도 이 월급 통장에 매달 50만 원 이상씩만 이체가 되면 급여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입금을 하고 또 바로 출금을 해도 돼요. 그런데 급여의 조건이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나 통장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해서 주거래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월급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소비 예산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저축 이런 말도 있지만 소비 예산이 없고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모른다면 저축이나 투자를 꾸준히 하기가 어렵겠죠. 월급은 소비를 하거나 저축이나 투자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나는 쓰는 돈도 없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다 쓰기 때문에 모일 돈이 없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권장드리는 지출 비중이 있는데 재무 설계에서는 1인 가구나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로 소비하자라고 하고 있고 3,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까지 지출 비중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많이 쓴다라고 하면 지출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거비랑 식비예요. 참고로 2023년에 수도권 평균 주거비가 소득의 20%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내가 많다라고 하면 이사를 고려해보거나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하거나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잘 이용해서 주거비를 줄여야겠죠. 식비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라고 했을 때 집집마다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엔겔 지수라는 거 이해해봤을 때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거든요. 외식 다 포함해서 이 엔겔 지수가 2024년도 기준으로 28%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지출에서 3분의 1 정도가 식비로 쓰인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 세후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다 라고 하면 아까 적정 소비 지출 비중에 월급의 50% 이하로 쓰자라고 했으니까 150만 원을 지출로 잡아볼게요. 그 중에서 주거비가 소득의 20%라고 했으니까 주거비가 60만 원 정도고 식비는 150만 원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니까 45만 원이 적정 수준이다 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45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150만 원을 저축이나 투자를 한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거비랑 식비를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따라서 저축이나 투자 비중도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한 달 소비 예산을 정했으면 월급이 들어오면 소비 예산만큼 소비 통장에다가 이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소비통장은 그냥 입출금 통장을 활용하셔도 되고 은행별로 이자를 조금씩 더 챙겨주는 파킹통장 같은 거 활용하시면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지출할 때 지출 수단은요. 내가 만약에 소비통제가 잘 안 된다 이러면 소비통장에서 체크카드를 연결해서 한 달, 두 달 동안은 예산 안에서 쓰는 연습을 꼭
시작해 보시고요. 이제 어느 정도 나는 소비 통제가 된다, 예산 안에서 쓸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신용카드나 지역 카페, 네이버 페이 이런 것들로 지출 예산 안에서 다양하게 혜택이 좋은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축이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아까 지출 예산에 반대로 저축 예산을 세우면 되겠죠?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이나 투자를 하시고 3,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30에서 50% 이상 저축이나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보세요. 돈을 모을 때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는 저축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이 돈을 왜 모아야 되고 얼마를 모을 거고 언제까지 모을 건지 꼭 마감 기한을 정하셔야 되는데요. 아직 돈을 모아본 습관이 없다면 좀 짧게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려요. 먼저는 3개월에 얼마 모으기, 6개월에 얼마 모으기, 이런 걸 먼저 해서 성공 경험을 꼭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 자금으로 나눠서 저축이나 투자를 실행해 볼 거예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월급이 300이다? 그리고 150을 소비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저축 가능 금액이 150이 있잖아요. 제가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저축 가능 금액 150만 원 중에서 거의 140만 원 정도를 적금 이렇게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적금 1, 2년 해서 목돈을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 쓰고 또 잔액이 영원히 되고, 그 다음에 또 2, 3년 모아서 이사를 가고 또 잔액이 영원히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축이나 투자를 하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150만 원이라도 기간을 각각 나눠서 알맞은 통장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요. 얼마씩 나눠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없지만 장기 자금 비중만은 우리가 픽스를 해둬야 돼요. 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 때부터 10만 원 이상씩은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저축 여력이 된다면 월소득의 5에서 10% 정도는 연금 계좌에 꼭 적립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먼저 단기 자금인데요. 단기 자금은 1년, 2년 이내에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내년에 이사 갈 때 필요한 돈, 결혼할 때 필요한 돈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돈들은 현실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갑자기 폭락장이 찾아오면 결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현금화가 바로 가능하면서 금리를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장들, 상품들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의 파킹 통장이나 적금이 있을 수 있고, 증권사의 CMA나 단기금융 상품인 RP나 발행어음, 그리고 금리형 ETF, 단기 채권 ETF 등도 있습니다. 아직 돈을 모아본 적이 없다면 6개월짜리 적금이라도 먼저 가입을 해서 돈 모으는 습관을 만드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자금, 현금 같은 경우에는 CMA 통장이나 금리형 ETF, 단기 채권 ETF를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기자금인데요. 중기자금은 3년에서 5년 정도 여유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중기자금부터는 투자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투자한다고 했을 때 가장 유명한 계좌가 중개형 ISA 계좌잖아요. 이 계좌가 올해 초에 이중과세 논란으로 조금 시끌시끌했잖아요. 올해 7월에 정확하게 보완책을 발표해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모든 수익에 대해서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기존보다 조금 안 좋아졌어요. 여전히 채권이나 국내 배당, 해외 지수 ETF에는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계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3년 이상 유지하면 일부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되잖아요. 3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더라도 원래 내야 될 일반과세 15.4%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페널티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이내에 써야 될 돈이 아니라고 하면 중개형 ISA를 개설해서 ETF 위주로 매수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장기자금 마련, 연금이 바로 생각이 나죠. 앞에 거 모든 거 다 안 하더라도 이 연금 계좌만은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계좌가 세제 혜택이 좋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연금 계좌에는 연금저축 펀드가 있고 IRP가 있잖아요. 요거 비교 영상에 대해서 제가 또 따로 올려둔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연금 계좌에 입금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운용을 할 때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연금을 수령할 때 저율과세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60세에서 100세까지 한 40년 동안 노후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당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의 5에서 10% 정도는 꼭 적립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개인연금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와 연금저축 IRP 계좌에서는 미국에 직접 투자가 안 되고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미국 주식을 직접 사거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해외 주식 계좌를 오픈해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냐, 해외에 직접 상장되어 있냐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별로 시드머니나 연봉에 따라서도 어떤 게 유리한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찍어놓은 이 영상을 보고 세금 비교를 해보시면 되지만, 만약에 내가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다 라고 하면 ISA 계좌를 열어서 국내 상장 ETF를 먼저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할 때 필요한 청약통장인데요. 이 청약통장은 여전히 얼마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민영주택만 노린다라고 하면 매달 2만 원씩만 넣거나 뭐 안 넣어도 상관없고 청약하기 전에만 지역별 예치 금액을 맞춰 놓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대평가예요. 쟤보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넣었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바뀐 금액 25만 원씩 넣는다고 해서 당첨이 된다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걸 보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내가 소득이나 자산이 이 국민주택에 넣을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 10만 원 이상씩은 꼭 넣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 월급 관리 방법, 그리고 저축이나 투자할 때 필요한 통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월급은 1금융권 은행 월급 통장에 받습니다. 그리고 소비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만큼 소비 통장에 넣어놓고 한 달 동안 이 예산 안에서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투자를 합니다. 저축이나 투자는 기간과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통장 상품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자금부터 시작할 수 있고, 절세계좌, ISA, 연금저축, IRP 계좌를 적극 활용해서 목돈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축이나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둬야 돼요? 라고 질문이 있는데, 이건 개인마다 투자 성향마다 진짜 많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투자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저축이 90에서 100%이고요. 투자를 시작하고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거의 투자가 90에서 10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축과 투자 비중 너무 나누지 말고 저축과 투자율 자체를 높일 수 있도록 월급관리 루틴, 나만의 월급관리 루틴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